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인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군 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조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단이 담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도 다시 한번 쟁점이 됐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메모 종류만 4가지라며 사실관계가 달라 거짓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A씨가 범행 당일 교육당국으로부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현재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율 수준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 김채연 선수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동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우승이 유력했던 일본 선수를 제치고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으로 부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조 단장은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45분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또 당시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 사령관이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본인이 증언한 내용들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도 않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있습니다. 조 단장은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단장은 지난 4일 탄핵 심판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이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한 군 관계자입니다. 조 단장은 다만 4명이 들어가 1명씩 끌어내라거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표현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 작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원장은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 들었고 CCTV를 확인해보니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간에 홍 전 차장은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원장의 증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헌재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공관 원장의 공관입니다. 관저입니다. 원장 공관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체포명단 메모가 여러 종류라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에 대해 마지막으로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재차 작성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쓴 것과 보좌관이 쓴 것까지 체포명단에 적은 메모는 모두 3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메모를 적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집무실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언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선 집무실과 국정원장 공관의 경우 차로 다니면 왕복 3분 거리라면서 특정 시간이 아니라 전체 동선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체포 대상자 명단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앞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통화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 질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차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정원장은 대통령이나 홍장원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치 추적이라든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라든지 어떤 명단을 받았다든지 그 명단이 이거라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조 원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과정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체포 명단과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를 얘기하고 위치 추적을 부탁했습니다. 김동연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냐? 이렇게 여인영한테 물어봤더니 김동현이다.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여인영이가 얘기를 했고 여인영이가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급하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명단에 추가됐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이로부터 20여 분 뒤 대통령이 전화를 했고 곧이어 여사령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0분 뒤에는 조태용 원장 등과 회의도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던 것은 맞지만 격려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정원은 그 특활비나 자금이 많으니까 후배 있는 여기를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했고 육사 후배인 방첩사령관을 잘 챙기고 방첩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건데 사실상 체포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고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와 빈소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너무 일찍 별이 된 하늘이의 넋을 기리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하늘 양의 발의는 오늘 진행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꽃이 학교 담장을 따라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빨간 딸기와 인형 등 고 김하늘 양을 위해 두고 간 물건들과 추모 문구가 적힌 쪽지도 가득합니다. 추모 공간과 분향소가 마련된 학교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분향소 옆에 마련된 공간은 추모객들이 남기고 간 손편지로 채워졌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이 되렴. 나이가 든 어르신부터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까지 심통한 표정으로 하늘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애기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한 학부모는 좋은 교사도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교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만나면 나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극심한 공포를 떠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빈소에서는 입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하늘이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하늘이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전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관세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율 수준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이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할 것이라며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각 국가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우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배석을 했는데 이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서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미국이 각 국가별로 1대1로 상호 관세를 다룰 것이라면서 이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시스템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상호 관세에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의 말로 밀어보자면 대상은 전 세계 국가이며 이제 국가별로 상호관세 부과치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 FTA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거의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서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는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나 예외를 기대할 수 없고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집권 당시였던 2018년 우리나라와 면세 쿼터에 합의했지만 이를 파기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관세의 첫 번째 타깃은 유럽연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유럽연합은 미국 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유럽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관세 전쟁에 나서는 이유 뭘로 봐야 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면서 관세 전쟁을 예고해 왔습니다. 이 원인은 미국의 무역 적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미국 우선주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9,1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고 추가 관세로 생기는 재원으로 자신이 공약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에 대비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도 이번 관세 전쟁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1기 집권 당시에도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번과 마찬가지로 1기 때도 철광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기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 보복 관세로 나오면서 대중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기 때 취임 1년 이후 추진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번 2기에는 취임한 지 10일부터 내놔서 빨리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이 다른 점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역 적자 해결뿐 아니라 외교나 정치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때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경 강화 등의 조치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이른바 정치인 등 체포 메모와 관련해 논란을 제기하는 건 신뢰성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정치인 등 체포 메모 관련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두고 거짓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 관련 메모를 공관 앞에서 적었다고 증언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모두 4종류가 존재한다면서 증거가 오염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조 원장의 증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메모 작성 위치에 대해서는 공관과 사무실은 겨우 3분 거리라며 CCTV로 전체 동선을 공개해야 하고 메모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관련 논란을 제기하는 건 신뢰성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 흔들기에 나섰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정치인 등 체포 관련 메모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만큼 이와 관련한 진실 공방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홍장원 전 1차장이 당시 원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지난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적한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박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홍 전 차장도 조태용 원장이 몰아가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이후 홍장원 당시 1차장을 직위 해제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홍 전 차장이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던 한 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여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이 내용을 공개하며 질책했다는 내용을 밝힌 건데 청탁 대상으로 민주당 박지원, 박선원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지난 정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박지원이나 박선원에게 인사청탁을 7차례나 했다라는 취지신가요? 네. 그러면서 조태용 원장은 야당 인사에 청탁했다는 말을 듣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국정원 내부에서 따로 조사한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의원은 당시 주영대사를 역임했던 국정원 전직 간부가 청탁해온 사실은 있었지만 홍 전 차장이 직접 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선원 의원도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자신은 청탁을 받을 위치는 아니었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도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올 당시 퇴직 대기 상태여서 직접 대면한 일이 없었고 박선원 의원과 관련해서도 청탁할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앞선 두 의원 입장과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용 원장이 자신을 표적 삼아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공방을 이어온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헌재 심판을 계기로 장외 공방전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또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 심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의 반대와 우려를 표했고 찬성한 사람은 없다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 등과 거리를 뒀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심판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당시 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한다는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또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과 달리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비상계엄에 반대와 우려를 표시했고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을 포함한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비상계엄에 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 원장의 증언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 생각한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등 실질적 국무회의를 거쳤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100번 훨씬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국무회의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은 국무회의를 간담회로 인식했다는 한덕수 총리 진술이나 아예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입장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단장은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시 이 전 사령관의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였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포탄에 3단 진압봉을 휴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 지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시각보다 20분 가까이 빨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비상계엄 당일 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공포탄과 3단 진압봉을 챙겨 국회로 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단장은 처음에는 합참 불시 훈련으로 알고 공포탄도 훈련용 휴대 목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을 챙기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이동하게 되면 총은 놓고 내려라고 하고 그러한 목장으로. 이 지시가 당일 두 번째 전화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 시각인 밤 10시 23분보다 18분 전인 10시 5분쯤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2시 05분에 네.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사령관께서 공포탄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30발씩 준비하라고 좀 구체화한 겁니다. 방탄복과 3단 진압봉, 공포탄 등은 사실상 진압용 장비로 볼 수 있는데 시종일관 국회 질서 유지 목적으로 계엄군이 출동한 거라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의인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하며 지시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단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도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자신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로 개인사를 언급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희끗희끗해진 머리,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체포는 물론 국회 봉쇄도 지시받은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 역시 충돌 방지 차원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진 차원에서 차단이 이루어졌고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조치인 거 알고 바로 해제를 한 것입니다. 2차 통제도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따른 것일 뿐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계엄 전 조지호 청장과 참석했던 삼청동 안가회동에서도 봉수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는데 윤 대통령 역시 국회 외곽 경비 지원과 관련한 자리였다며 사실상 보폭을 맞췄습니다. 국방장관이 국회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이제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날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다만 김 전 청장은 당시 윤 대통령이 시국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계엄 선포 이후로 개인사를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건넸다는 문건과 관련해서는 22시 국회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계엄군 관련인진 몰랐다며 주의 깊게 보지 않고 파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기존에 채택한 증인 신문을 마친 헌재는 오는 18일 한 차례 더 변론기를 열고 이제까지 양측이 정리한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오늘 평의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추가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이번 심판의 선고 일정도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또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다시 증인석에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장원은 여인영과만 통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일날 밤에 박선원과도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지난번 증인신문에 드러났고요. 이에 헌재는 두 사람을 포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의 채택 여부를 오늘 평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강희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인해서라도 신문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평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채택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상세히 써서 내십시오. 오늘 평의에서 추가 증인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의 윤곽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우선 헌재는 오는 1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남은 증거조사와 양측의 정리된 입장을 듣기로 했는데 평의에서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면 대통령 최후 변론을 거쳐 다음 달 초중순 선고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추가 증인을 채택해 변론기일을 더 잡을 경우 그만큼 헌재의 결정도 늦춰집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했습니다. 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국민변호인단 측은 지난 3일 모집을 시작한 이후 출범식 때까지 15만여 명이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도 출범식에 참여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탄핵 소추되어서 현재 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들은 조속한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이 윤석열의 태도, 이제 법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더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 싶고 빠른 시일 내에 파면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매주 목요일 정기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찬반 양측의 장외 여론전은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범행 당일 오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교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현재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에게 교육당국이 범행 직전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과 장학사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학교 관리자와 면담을 진행했고 A씨에게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교사 A씨에게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경고하도록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A씨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게 조치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지침이 내려진 이후 학교에서 무단 외출했고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A 교사의 범행 동기나 실행 과정 등을 밝히려는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A씨는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상태 호전 정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진술에 대한 자세한 부검 결과나 체포 영장 기한은 수사 사항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정작 피의자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A 교사의 건강 상태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금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시중에서 골드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문을 해도 현물을 손에 쥐기까지는 10일 정도가 걸릴 정도인데 주문량 쇄도로 비상이 걸린 골드바 제조 현장을 류한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000도씨가 넘는 불길에 녹아내린 순금이 틀에 넣어지고 골드바의 형상이 갖춰지면 바로 냉각에 들어갑니다. 그 후 압연과 열처리 등의 과정이 이어지고 종류별로 글자와 숫자 문양을 새긴 후 광택을 입히면 골드바 원형이 만들어집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 잠상을 넣은 골드바에 보증서를 넣고 진공 포장을 하면 하나의 골드바 제품이 완성됩니다. 이달 들어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골드바 주문이 폭주해 5대 시중은행의 이달 들어 11일까지 골드바 판매액은 242억 원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 판매액 124억 원에 약 2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골드바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KB국민은행은 별도 통보 시까지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유통 경로인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주문량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붙는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시장 가격이 폭등했고 평소 5일이던 납기일은 10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지금은 시장 괴리율이 높습니다. 시장가가 실물 가치 대비해서 지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활 필수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에 가까울 만큼 금 투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 현물 투자가 여의치 않자 은행의 금 통장이나 증권사의 금 ETF 등 현물 이외 금 투자 열기도 뜨겁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사이에 금 ETF 순자산이 3천억 정도 늘었고요. 요거는 전체 우리 ETF 사이즈가 9,600억임을 감안할 때 굉장히 빠른 시간, 단기간 내에 빨리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금값이 오르다 급락한 사례가 있다며 금 투자를 하더라도 시기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는 17일 미국의 통상 고위 당국자를 공식 파견해 관세에 대응하는 외교 활동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 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자 정부가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KT가 갤럭시 S25 사전 예약을 대량 취소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내 공공실내 수영장 20곳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본 수영장 일부 수영장에서 소독 화학물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만일 자국 핵시설 100곳이 공습당한다면 1000곳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 가능성을 언급하자 발끈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기자들 앞에 선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의 석유 수출을 0으로 만들겠다며 국왕도 제재를 천명합니다. 이유는 이란 핵무기 생산 방지입니다. Today I also took action to restore a maximum pressure policy on the Iranian regime. 이후 이란을 더 궁지로 모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올해 이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전임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무기를 막기 위해선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던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격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얼마든지 핵시설을 타격하라, 10배로 짓겠다고 강한 어조로 반격했습니다. اصلا تو بیا بزن تو خیال این مغز بچه‌هاست اونجا رو ساخته 100 تا از اینا بزنی 1000 تا میسازن این بچه‌ها اینا رو نمیتونی بزنی ساختمونو بله میتونی 집권 일기 때인 2018년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기 들어서도 이스라엘 편드는 태도를 보이면서 중동의 또 다른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새해 첫날 개통한 부산 강릉 동해선 열차가 주말과 공휴일마다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열차가 아닌 일반 열차가 운행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아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송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운행을 시작한 부산 강릉 동해선 열차.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시원스레 펼쳐집니다. 기차 여행에 나선 승객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올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심심하지도 않고 오는 길 자체가 좋은 경험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포항 삼척 동해 중부선 166km 구간이 새로 개통되면서 부산 강릉 간 열차는 하루 4차례 왕복 운행 중입니다. 이 노선에 투입된 열차는 최대 시속 150km의 ITX 마음으로 부산에서 강릉까지 4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열차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은 사람은 하루 평균 1,800여 명.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매진될 만큼 인기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아쉽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KTX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점이 좀 아쉬워요. 국토교통부는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최대 시속 260km의 KTX 이음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KTX 이음이 운행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동 시간은 1시간 줄어든 3시간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강릉 삼척 구간은 선로가 낡고 굴곡이 심해 열차 속도가 시속 100km 이하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KTX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 구간에 고속화 개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서울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7일부터 휴업 손실비용 보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상공인은 이 보험에 자동으로 무료 가입되며 임신, 출산으로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에 입원 시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를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며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9도로 어제 같은 시각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일요일까지 대체로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빙기에 접어들며 얼음 깨짐 사고가 우려되니까요. 강이나 하천에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령 중인 만큼 산불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출근길 도로 살얼음과 서쪽에서는 안개를 조심해야겠고요. 하늘은 맑지만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겠지만 주말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는 날이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